화면이 조금 잘못 나와가지고 지금은 제대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문 실험이 그런 두 가지 그러니까 설문과 실험이 갖고 있는 한계를 각각 보완하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가 갖는 외적 타당성의 강점, 그리고 실험 연구가 갖는 내적 타당성의 강점, 그 두 가지를 합쳐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실험을 설문을 통해서 한다. 이 의미는 이제 뭐 여기 한 학자는 설문조사에 배태된 실험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설문조사 이제 굳이 묘사하자면 그 종이로 되어 있는 그 한 장의 설문조사지 안에 실험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실험을 위한 변수의 조작이라든가 집단을 나눠서 특정한 A/B 테스트의 형식도 있고, 실험 연구에서 활용하는 기법들을 설문조사의 형태로 구현한 것이다. 그래서 설문조사 실험 연구의 균형점에 위치해 있다. 그 가운데에 위치해서 각각의 강점을 모두 취하면서 약점을 상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설문조사처럼 이게 결국엔 설문조사거든요. 그러니까 설문조사에 소요되는 정도의 비용으로, 설문조사에서 쓰는 비용의 수준으로 실험 연구의 그 특성을 가져올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내적 타당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연구자가 진짜 원하는 개념과 관계를 그 안에 반영할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실험 연구의 절차는, 설문 실험의 절차는 실험 설계를 먼저 하고, 그 실험 설계를 반영해서 설문조사를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표본을 추출해서 추출된 자료를 가지고 통계 분석을 수행한다. 이거는 이제 설문조사를 활용할 때에 제가 사용했던 어떤 도구인데, 요거는 이제 넘어가고, 요거는 나중에 이제 좀 심화 단계고요. 실험 설계를 따지면, 이제 실험 설계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요인 반복 측정은 한 가지의 실험이, 약물로 따지자면 하나의 약물을 여기에도 줘보고 A 집단에도 줘보고 B 집단에도 줘보고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완전 요인 배치 설계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때에 모든 변수들이 다 교차돼서 모든 피험자들에게 한 번씩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약물 실험을 할 때 한 3가지 약물이 있다고 쳐볼까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집단은 3가지 약물을 모두 투여된 집단이 있겠죠. 또 반대로 모든 약물이 투여되지 않은 통제 집단도 있겠죠. 그리고 첫 번째 약물만 투여된 집단도 있고, 두 번째 약물, 세 번째 약물만 투여된 집단도 있고, 첫 번째와 두 번째만 투여된 집단도 있고, 두 번째와 세 번째만 투여된 집단도 있고, 지금 이렇게 가능한 모든 조합이 다 고려된 설계가 완전 요인 배치 설계인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부분 요인 배치 설계는 한 가지를 고정한 채로, 3가지 약물 중에 한 가지 약물을 고정한 채로 두 번째, 세 번째 요인 약물로 치면 두 번째, 세 번째 약물만 이렇게 처치와 통제를 교차하면서 측정하는 방식이 있고, 이렇게 지금 이거 외에도 배치 설계의 방식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분할 요인 배치 설계도 보자면, 요거는 이제 완전 요인 배치 설계가 너무 많은 표본이 필요하잖아요. 아까 3가지 약물의 예로 봤을 때 3가지 약물을 일단 3C2로 2가지를 조합하는 경우의 수와 모든 약물이 투여되고 모든 약물이 투여되지 않은 2가지 경우의 수를 더하면은 너무 종류가 많아지니까, 그러면 이거를 좀 간소화할 수 있는 방식이 없을까 생각해서 고안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약물을 투여한 집단이 있고, 첫 번째와 세 번째 약물을 투여하는 집단이 있으면, 그러면 첫 번째 약물만 투여하는 집단은 생략해도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 2가지 집단 모두 첫 번째 약물을 공유하니까
그 안에서 첫 번째 약물의 효과를 우리가 추출할 수 있다. 라는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만 한다면 이제 배치의 그 경계를 하나씩은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거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비용을 많이 쓸 것이냐 아니면 비용을 최대한 줄일 것이냐. 배치 설계 방법들. 그리고 실험 설계 이후에는 조작 점검이라는 단계도 있습니다. 연구자가 의도한 대로 처치가 이루어지는가.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를테면 공포 연구 주제가 이거예요. 공포감은 이제 주변인과의 친밀감을 높여준다는 그런 연구 가설이 있어요. 이걸 검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실제로 한번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겠죠. 이를테면 남녀 둘 이렇게 실험 대상자들을 한 방에 앉혀놓고 공포 영화를 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포 영화 상영이 모두 마친 후에 나와서 두 사람에게 서로에 대한 호감도를 한번 이렇게 응답하게끔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진짜 친밀도가 높아지는지를 측정하는 건데, 문제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포감인 거잖아요. 우리는 공포감을 유발하기 위해서 공포 영화를 틀어준 거고, 그런데 어떤 이들은 공포 영화를 공포스럽게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포 영화에 무슨 귀신이 나오든 피칠갑을한 살인마가 나오든 간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웃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 연구를 할 때에 조작 점검에 관한 이야기를 했던 분들의 이야기로는, 아니 우리는 공포감을 야기하기 위해서 공포 영화를 보여줬는데 어떤 피험자들은 전혀 공포감을 느끼지 않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이 공포 영화를 보여줬다고 해서 모든 피험자들의 그 응답을 실험의 데이터로 활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진짜 우리가 원하는, 의도한 대로 공포감을 느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조작 점검이라는 그 실험 절차가 새로 생기게 된 이유입니다. 매력적인 외모는 설득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매력적인 이성의 사진을 쭉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 사진에 있는 이성들 중에서 어떤 사람의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가장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방식이죠. 우리는 이제 연구자들은 당연히 이제 매력적이라고 하는 얼굴을 미리 정해놔야죠. 실제로 그런지를 확인하려면 이 사진을 본 사람들이 가장 설득력 높다고 응답했구나라고 알아야 되니까, 연구자들은 그 1번 사진을 가장 매력적인 이성에 정해놨는데 피험자가 과연 연구자들의 선택과 같은 매력을 느끼는가, 이것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점검을 해보지 않으면 전혀 다른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실험에. 그래서 그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실험 집단 요인 배치를, 아까 우리가 실험 시행 설계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시행 설계에 맞춰서 피험자 집단을 배치해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제가 했던 어떤 연구의 사례인데, 여러 가지, 여기서 4가지 요인이 있어요. 4가지 요인을 두고 이제 이 요인들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인가. 그러니까 총 8개의 집단이 필요한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연구에서는 8개의 집단에다가 이제 처치와 통제를 구분해서, 정책 속성이라는 요인이 있으면 A라는 집단에는 4개의 집단에는 특정 원자력이라는 그 요인을 배치하고, 나머지 4개 집단에는 또 다른 반대의 요인을 배치하고, 또 그 안에서도 또 계속 분화되는 게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완전 요인 배치 설계는 아니었어요. 저는 부분 요인 배치 설계로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인지심리적 자극이 모든 곳에 다 처치된 건 아닌 것처럼, 비난 회피 자극도 모든 곳에 처치되지 않은 것처럼, 이게 제가 연구자가 원하는 그 주제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요인 배치가 이루어진 사례였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설계까지 다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설문에서 중요한 게 질문의 순서다. 그렇죠? 똑같은 질문도 뭘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더라.
A 집단에는 지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를 물어본 다음에 이어서 지난달 이제 오타는 데이트 횟수예요. 지난달의 데이트 횟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어봤고 B 집단에는 똑같은 질문을 순서만 바꿔서 물어봤어요. 지난달 데이트 횟수는 몇 회입니까? 그리고 지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물어봤는데 이 A 집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나 행복했냐고 물어봤을 때의 그에 대한 답이랑 나의 지난달 데이트 횟수랑 아무 상관관계가 없었다. 그런데 B 집단은 이 순서 거꾸로 하니까 지난달 데이트 횟수랑 지금 행복감이랑 무려 0.6가량의 이거 이제 상관계수가 0.6가량의 상관계수 도출되더라. 그 말은 데이트 횟수가 많다고 자기가 응답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달에 데이트를 많이 했네, 내가. 내 여자친구랑. 그러고 나서, 너 그래서 얼마나 행복하니라고 물어보면, 이 정도 데이트, 뭐 시간도 있고, 여자친구랑 같이 뭐 제일 좋은 것도 보러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했으면, 이 정도면 행복하지. 라고 응답을 이끌어내게 되는 거죠. 반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거 이제 당장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만 먼저 생각하니까 여기는 이제 데이트 횟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는 거죠. 비슷한 걸로 여기서는 이제 옛날 오래된 연구 사례인데 똑같이 A 집단에는 이때가 이제 냉전 시대의 연구예요. 냉전 시대에 이루어진 연구였어요. 엄청 오래된 거죠. 냉전 시대 아시죠? 미소 긴장 상태에서 미국과 소련이 뭐 툭 건드리면 전쟁이 바로 발발할 것처럼 그렇게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인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소련 기자들의 미국 입국을 허용해야 합니까? 그리고 잇따라서 미국 기자들의 소련 입국을 허용해야 합니까?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여기서는 상관관계가 없었고 또 다른 B 집단에는 이제 반대로 미국 기자들의 소련 입국을 허용해야 합니까? 소련 기자들의 미국 입국을 허용해야 합니까? 했더니 상관관계가 0.5가량이 나오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A 집단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질문을 보자마자 아니 소련 기자놈들을 왜 우리나라에 들여보내? 무슨 뭐 스파이 짓을 할 줄 알고 와서 우리 기밀을 뭐 우리 한다거나 정보 수집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우려가 바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허용하면 안 된다라고 했고 이어지는 미국 기자들은 소련에 가도 됩니까? 라는 질문에는 이제 뭐야 이거 뭐, 뭐 방금 질문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럼 미국 기자들도 안 가야 되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B 집단 같은 경우에는 먼저 미국 기자들의 소련 입국을 허용해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 기자들은 이 응답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에는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되고 미국 기자들은 당연히 그런데 가서 무슨 소련에 가서 기자들이 군사 활동을 할 것도 아니고 그냥 기자로서의 그것만 하는 건데 당연히 갈 수 있는 거지 라고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소련 기자들도 미국 입국을 허용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이어지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앞에서 응답한 것과 유사하게 간다는 거예요. 앞에서 미국 기자들이 소련 입국을 해도 된다 라고 한 사람들은 두 번째 질문에서도 유사하게 소련 기자들도 뭐 그러면 그런 목적이라면 미국 입국을 해도 되지 라고 응답을 한다. 그러니까 이처럼 똑같은 질문인데도 순서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설문을 배치할 때에도 순서에 유의해서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 이런 유의점이 또 있습니다. 실험 환경을 통제해야 되는 것도 이제 뭐 피로 효과가 가장 중요한 건데 제일 중요한 건 피로하지 않게 하는 거다. 피험자들이 힘들지 않게. 1시간 동안 이거 하고 있으면은 당연히 그만두고 싶겠죠. 그래서
최소화된 정보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뤄낼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제 호순 효과는 피험자가 내가 이제 지금 실험의 대상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자기가 평상시에 하지 않을 행동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좀 더 나를 좀 포장하거나 내가 평상시라면 하지 않았을 선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게끔, 그러니까 이게 실험의 목적이 뭔지를 완벽하게 밝히면 안 되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뭐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조금 그 제한이 있지만, 최소한도로 이 실험의 윤곽을 모두 다 알려주지는 않아야 이들이 호손 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 그 표본을 추출한 단계가 있는데, 표본 추출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확률 표본 추출도 있고 비확률 표본 추출도 있고,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그 확률 표본 추출은 이제 전문적으로 우리가 뭐 법정 조사라든가 어디 아까 말씀드린 패널 데이터들, 이런 것들은 정말 확률적인 표본 추출을 하거든요. 아니면은 편의 추출, 이제 비확률 표본 추출에서는 우리가 그냥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들, 편의 샘플도 있어요. 우리 그 클래스에 있는 여러분 학생들, 주변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도 그런 방식이겠죠. 아니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인물의 주변인들만 대상으로 해서 한다든가, 그런 것들도 이제 비확률 표본 추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연구 사례에서는 이제 전국 실제 인구 구조를 대상으로 해서 확률 표본 추출을 했었는데, 그럼 뭐 이제 실제 인구 구조, 남녀 성비라든가 연령 구조도 있겠죠. 연령대별 분포, 그리고 지역 분포도 있고, 그것들을 최대한 유사하게 따라가게끔 실제 그 인구 분포와 그 표본의 분포가 유사하게끔 그렇게 구성하는 방식으로 표본 추출을 진행합니다. 정규성 검증도 필요하죠. 정규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계 분석을 할 때에 정규 분포를 이제 전제로 해서 진행되잖아요. 이 분포가 정규 분포일 때에 뭐 회귀 분석도 그렇고 상관 분석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이 추출한 표본에서 나온 응답들도 과연 정규성을 갖고 있는가를 검증을 한 이후에 통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첨도 외도라 그러는데, 이게 이 평균에서 얼마나 뾰족하게, 첨도는 이제 얼마나 평균으로 몰려 있는가인 거고, 외도는 이제 평균이야 물론 있지만 이 분포가 좌측으로 치우쳐 있는지 우측으로 치우쳐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보고 이제 검증하는 그 과정이 먼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정규성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표본에 대해서는 정규 분포를 전제로 한 통계 분석은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정규 분포가 아닌 통계 분석을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실험 집단 간 과연 동질적인 집단인가도 확인해야 됩니다. 똑같이 두 가지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실험을 진행하는데, 두 집단이 연령, 교육 수준, 소득, 성별, 이런 요인들이 모두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A 집단은 전부 남자고 B 집단 전부 여자면 이거는 두 가지 집단이 동질적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두 가지 집단에 어디는 약물을 주고 어디는 약물을 안 줬는데, 그에 따른 효과가 약물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성별에 의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별을 유사하게 만들고, 뭐 그 외에도 소득, 교육 수준, 연령,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인구 특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최대한 동질적인 수준으로 맞춰둬서 두 집단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진행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처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반응을 뭐 이제 그래프로만 나타낸 건데, 이거는 뭐 나중에 실제로 하고 나서 실험 설계를 하고 나서 결과를 리포트할 때 이런 방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t-테스트랑 뭐 아노바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건데, 여기서 뭐 집단 간 왼쪽에 있는 건 t-테스트로 그 샘플 간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집단이 유의하게 높은지 아니면 유의하지 않은지를 구분할 수 있고, 우측에 있는 건
이제 그 상호작용 효과로서 뭐 A, B 두 가지 요인이 모두 적용됐을 때 A 요인의 변화에 따라서 B가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가,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도식화한 건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전달이 더 확실하게 되죠. 금방 돼서 많이 활용합니다. 그리고 실험에서는 또 특별하게 뭐 일반적으로는 t-테스트에서는 p-value나 뭐 t 검정 통계량 뭐 그 정도만, 뭐 회귀 분석에서는 베타 값만 하죠. 개수랑. 근데 이제 실험 연구에서는 이제 표본 간의 차이를 최대한 정밀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뭐 좀 더 구체적인 이런 지표들을 활용하곤 합니다. 표본 간의 코엔시티 이런 거는 이제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나중에 이제 보실 때나 아니면 실제로 여러분이 혹시나 실험을 해볼, 이런 설문 실험 같은 걸 해볼 기회가 있을 때에 그럴 때 한번 다시 찾아보셔야 될 거예요. 코엔시티는 효과 크기를 절대화하여서 보여주는 그런 지표예요. 그러니까 뭐, 뭐 키나 몸무게나 단위가 다르잖아요. 키는 센티미터고 몸무게는 킬로그램이고, 뭐 리커트 척도도 단위가 다르죠. 학업 성취도를 측정한 거랑 뭐 조직 몰입도를 측정한 게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저기 척도들이 거잖아요. 척도들이 다 다르니까 요거를 비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절대화할 수 있는 그런 도구인 거죠. 코네스티가. 그리고 범용 확률 변화는 그래서 두 가지 샘플에서 확률적으로 그럼 뭐가 더 높은가? 그러니까 이 표본, 첫 번째 표본에서 누구를 무작위로 뽑았을 때 이 사람이 그 상대 표본보다 높을 확률, 이거를 바로,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지표도 있다. 그 좀 이게 최대한 좀 이제 이 실험과 설문 연구의 차이를, 그리고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짧은 이 시간 동안 이거를 다 익히기는 어렵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런 내용들, 이렇게 급하게 알려드린 내용들에서 중요한 키워드들을 알고 있기만 하면 나중에 이제 이거는 제가 이게 뭐냐면 피험자를 잘 골라야 한다. 표본을 제대로 골라야 이제 연구에 맞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건데, 이 호블랜드라는 실험 연구자가 이제 대학 교수인데, 대학 교수는 보통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실험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네. 지금도 이제 이런 실험적인 요소, 뭐 설문조사도 똑같이 하는데, 학생분들한테 설문조사를 뿌리고 그에 대한 응답을 수집하는 과정에 이분이 많이 고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부생들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질문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않고 응답을 완전히 이제 한 가지 1번으로 그냥 다 줄 세워서 찍는다거나, 예? 뭐 이런 식으로 전혀 이 실험에 참여하는 그게 안 되니까 남긴 그런 명언이었습니다. 학부생은 인간이 아닐 수도 있다. 여러분은 물론 그런 거기에 해당되지 않겠죠. 옛날 1950년대의 학부생과 지금의 학부생의 그 수준 차이가 분명히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표본을 추출할 때 그 표본을 누구로 할 것인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 여기서 보여준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알고만 있으면 나중에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짧았지만 이 내용에서 좀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이제 나중에 김희준 교수 통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뭐 또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저는 조민혁이고요. 제 이메일 주소는 kr, 예. 여기로 문의를, 수업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알고 싶다, 이런 게 있으면 여기로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